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이제 제가 낸 건 아니지만 요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40문제인데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 요게 실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여러분 실력이 상당 부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40문제밖에 안 되지만 요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암기하세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번에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번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 모의고사가 이제 40문제씩인데 한 5번만 봐도 200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를 이해하시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딴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록해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케이스는 자, 이게 이제 무허가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는 어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런 데를 얻어가지고 등록 신청하면 등록은 안 된다. 건축법 위반 이렇게 돼요. 위반 건축물 말이죠. 보존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됐다. 보존이면서 다른 중개사무소의 임원이 됐다. 이중 소속이죠.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요.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만을 대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땅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보수도 챙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여기는 의뢰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의뢰를 받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출제하신 분이 완벽하지 못하게 출제한 거지만 기출 지문도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중개업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의뢰, 보수, 중개, 직업 이렇게.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이건 받건 안 받건 상관없는데 중개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맞습니다. 수수료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개가 아니잖아요. 중개가 아니라면 아무리 보수받아도 중개업이 되지는 않는다. 맞죠? 5번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 등록 안 하고 했으니까 좀 잘못됐네요. 그렇지만 보수를 받고 중개를 직업적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하겠죠.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되면 영업권에 해당돼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죠. 자, 니은번 토지의 정착물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당 등기 안 났습니다만은 등기 대신 이걸 갖췄죠. 독립된 부동산을 보는 거죠. 중개사물 될 수가 있겠습니다. 득번 법정지상권이 행사되고 있는 땅이 중개사물 되는 건 맞잖아요. 다만 법정지상권이 주장되고 있으니까 땅을 매입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사물 될 수 있냐 그러면 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 상속받은 땅도 상속받고 나서 팔고 뭐 그럴 수 있죠. 압류된 부동산 이렇게 되면 압류가 붙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중개사물 되는 데는 일단 문제 없어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1번 한 개가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그다음에 5일 내 다른 시험기관에게 통보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다른 시험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요게 틀렸다. 5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5년 동안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그날부터 5년이죠. 5번. 시도의사는 시험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누구냐? 시도의사가 자격증 주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는 딴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성명을 쓰게 했다. 이렇게 나오면 양도대회에 들어가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이것도 맞죠. 4번.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자죠? 될 수 없다니까 맞죠?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책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제도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겠습니다. 4번은 가로 안에 들어갈 옳게 나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다. 이 변경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해야 되죠. 며칠 안에 하죠? 변경 등록 도장 7일이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서 알아본 뒤에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나면 결정일로부터 여기 지금 1개월이냐 2개월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랬을 때는 여기 어느 법에 따른 포상금이냐 보시는데 중개사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1편이니까 1개월 내에 지급을 하게 된다. 1개월 들어가야 되겠죠. 이 포상금은. 2편의 포상금이라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따른 포상금은 2편이니까 지급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2개월 내 지급이다. 이렇게. 이건 1개월이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안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다. 이건 10일이겠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했을 때는 며칠 안에 공제 다시 들어온가? 15일이죠? 여기서 묻는 것은 지금 큰 것부터 이렇게 물었으니까 큰 것은 긴 거, 큰 것이 긴 것을 의미하겠죠? 요게 기억니은 디귿이 없는데 요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긴 게 일단은 니은번이 길고요. 그 다음에는 15일이니까 리을번이 길고요. 그 다음에는 10일. 제일 짧은 것은 요 7일이죠.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주세요. 자, 5번.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강남에 있던 사무실을 갖다가 여기 강남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이제 오픈하려고 한다 이 뜻이죠. 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쓸 중개인의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여기 틀렸죠?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쓸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장 등록만 따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그렇고 2번 갑은 다 맞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기존 건물에 사용대차 계약으로 중개사무실을 확보해도 등록할 수 있죠. 대신 사용대차 계약서를 내면 등록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고 3번 등록 신청을 받은 강남구청장은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시켜주고 적합하면요 7일 안에 서면으로 등록 통지한다. 서면으로 하는 거 맞죠? 4번 등록을 한 갑의 공제가입 사실을 공제사업자인 협회가 강남구청장한테 공제 들었다고 통보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갑은 보호증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하였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은 가백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협회 통보한다. 그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 맞죠? 6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원 과태료 물었다. 이 과태료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 아닙니다. 4번.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가 미뤄진 게 되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건 낱말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유예기간 중에 있다 어쩌고 소용없어요. 선고유예 받아갖고는 뭐 결격자 안 됩니다. 디귿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특별 사면을 받았다. 특별 사면 받으면 3년 필요하죠. 끝에 보면 3년이 안 지났으니까 이 사람 결격자겠네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선고유예하고 다르죠. 집행유예는 결격자가 되는데 유예기간 플러스 유예기한이 종료하고 또 2년 결격자가 되죠. 그러니까 유예기한이 만료된 자 그래봤자 2년 더 남았어요. 이 사람도 결격자니까 여기서 답은 디귿하고 리얼 1번이니까 5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7번입니다. 1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 후에 이런 데도 관여를 했단 말입니다.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했다. 그랬을 때 그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중개 활동에 포함돼서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서 법인입니다. 법인의 인감조장을 의미합니다. 상업등기 규칙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거기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다.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들입니다. 법인은 도장의 크기가 상업등기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X. 3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와 의뢰인 간에 체결된 보수지급약정은 보수지급약정인데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 사이에는 무효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돈 버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뜻이 무효다 이 말이야. 약속에도 소용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거래 당사자는 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치명의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같은 당사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이 1번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5번 보수의 제한 규정은 보수에 대한 법정 한도는 이런 거죠. 공매 물건에 대한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거죠. 지금 기출지문이죠.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8번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몽땅 고르세요. 이렇게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어도 임대사업 자체는 안 되죠. 부동산 정보 제공은 업무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죠. 아니 부동산 정보 제공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경영정보 제공이죠. 이거 안 들어갑니다. 경영 이거 중개법인이죠 지금. 그러니까 경영정보 제공이 들어가고 부동산 정보 제공은 안 들어가고 이것도 안 들어가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요 조심하시고 동상 그러시면 안 되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대리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업무고 리을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이다. 이것도 할 수 있죠. 분양대행이니까.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은 요거 되죠. 미음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다. 공매 대리다. 공매 대리도 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디귿 리얼 미음인데 여기서는 요것은 공매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죠. 등록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자, 9번 갑니다. 고용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외국인을 소속 공인인증사로 고용신고하려는 경우에 고용신고서에다가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 사람 일적에는 어떻게 첨부해야 되는 게 맞죠? 외국인일 때는 추가 서류로서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죠. 그래서 요 1번이 맞는 게 되고요. 옳은 거죠. 2번은 요게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본다 아실 거고, 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무슨 교육을 받았어야 되죠? 보존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라고 하죠. 4번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종료한 날부터 그죠?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5번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됩니다요. 틀렸죠? 1번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보니까 경기도 광명시에 분사무소를 갖다가 두고 영업한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광명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광명시의 분사무소를 차리기 전에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서 신고 전인 거 맞습니다. 2억 원 하는 것도 맞죠. 어디에 신고하죠? 강남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본점이 지금 강남구에 있으니까 요거 분사무소 차렸다. 근데 차리려고 하는데 2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했어요 라고 여기다 신고해야죠. 그래서 맞고. 2번 강남구청장은 설치 요건에 적합해서 신고 확인서를 줬을 때는 지체 없이 광명시장한테 그 사실을, 분사무 설치한 사실을 광명시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겠다. 맞죠, 이것도? 광명시 분사무소의 경우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되겠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니까 광명시장한테 등록한다고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 조심, 특히 조심. 이거 맞는 거예요. 4번 강남구청장이 광명시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별도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강남구청장이 이 분사무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등록 취소는 요 법인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는 건 영업정지, 등록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 좀 어렵네요. 알아두세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정지는 할 수 있지만 등록 취소는 분사무소별로 못하고 전체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책임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책임자 되려면 실무교육 받는 거 맞죠? 그 실무교육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실무교육은 어떤 거 가르쳐 주는 거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이것도 맞죠?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요거 실무교육. 그죠?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연수교육. 이렇게 되죠. 자, 11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법인인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했을 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하거나, 요거 안 되거든요. 왜요? 이거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기재사항 이렇게 변경은 안 되고 등록증 뭐예요? 재교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했을 때 이렇게 되면 적합하지 않는 곳에 사무실을 얻은 게 돼서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경우냐면 준공이 떨어진 경우죠. 대장은 없어도.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서를 내야 되겠다. 그렇죠?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에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에 관할 시정구청장한테 이 일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정답이죠? 틀린 거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가시겠습니다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증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때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되고요.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그랬을 때는 개업 공인인증사는 보존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 사유가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2번 개업 공인인증사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 허위 매물 같은 걸 얘기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게 정답. 3번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완료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겠다. 기본 모니터링 같은 거는 며칠 내 보고서 냅니까?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고 그거 물어본 거죠.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30일로 돼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거죠. 분기별로 하는 건 뭐예요? 기본이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치를 완료한 때부터 며칠 내 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0일이죠, 10일. 10일 내 국장에게 통보하시오. 이렇게. 30일이 아니고. 옳은 건 2번이고요. 13번입니다. 부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뭐라고 그랬습니다. 휴업신고서의 서식에는 개업 공인인증사의 종별란에 법인 공인인증사 그 부칙 개공도 지금 현재 개공에 들어가죠. 현재 존재하죠. 어쨌든 수는 많지 않지만 맞습니다. 2번 개업 공인인증사가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폐업일을 기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보면 폐업을 갖다가 이제 뭐 6월 30일 날 한다 그러면 폐업 신고서에다가 폐업하는 날을 적어서 신고서를 내도록 돼 있고 분사무소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 됐을 때 3개월 초과죠. 넘게 신고서에 뭘 첨부해 가지고 신고해야 됩니까? 미리 분사무소니까 뭘 첨부해요? 신고 확인서. 등록증 그러시면 안 되죠. 어렵죠 좀. 얘가 틀린 거죠. 4번 개업 공인인증사가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폐업 신고했다 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어떻게 해요? 철거시켜야 되겠다. 많이 든 거죠. 철거는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간판 떼는 건 개업 공인인증사가 임신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 중에 들어가죠. 이때는 6개월 넘게 휴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14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려는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매도하려는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은행융자금, 권리금, 대세공여금 등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재사항이죠. 주택을 지금 팔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융자가 얼마 있냐, 그 다음에 뭐 세금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매도 쪽에 의뢰를 받으면서 기재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해당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요것은 이제 일반이 아니고 전속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비공개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되겠다. 공개 의무가 있는 거니까 요걸 바꾸는 게 쉽겠어요. 옳게 골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의뢰인에게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건 일반일 때가 아니고 전속일 때 생기는 의무죠. 요거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죠.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안 썼다 이렇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러면 안 되고 업무 정지 사유. 5번.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갖다가 많이 받았을 때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중개보수를 많이 받으면 차액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다 있지요. 예? 여기까지. 자, 15번 갑니다. 이번에는 옳은 것을 몽땅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5번. 기억번요. 토지 이용 계획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이 될 사항에 들어가겠다. 요거 이제 공법상 주제사항의 일부죠. 공법상 주제사항 중에 토지 이용 계획도 들어간다고요. 요것도 설명사항에 들어가겠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보존할 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이고 요건 틀렸네요. 디귿번. 해당 중개인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맞고. 리얼번.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요게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거 맞죠? 소공이니까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500과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 개공일 때는 500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얼. 기억, 디귿, 리얼이죠. 4번. 16번 가시겠습니다. 16번은 확인 설명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독주택. 이게 지금 뭐냐면 주거용입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 들어갔죠. 구별해서 체크 표시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없던 게 들어갔죠. 주거용에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일 때. 중개보수는 중개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완성된 때 보수를 적을 때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뭘 기준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틀린 거 오라고 그랬으면 2번이 답이겠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네? 중개보수는. 네. 자, 3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관리비는 직전 1년간 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평균 관리비, 월평균, 1년간의 월평균 관리비, 평균 관리비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근데 확인 설명서 적어줄 때는 1년치 거 얘기합니다. 1년 평균 관리비를 기재한다. 4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 능력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죠? 여기 안 나오면 안 적습니다. 5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이거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서 선순위의 모든 세대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있다 그러면 임대인이 살고 있으니까 전입세대 확인서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순위 모든 세대가 확인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어봤을 때 떼어보니까 선순위 모든 세대가 다 나와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전입세대 확인서를 따로 띄워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두 가지죠.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거 좀 어렵습니다. 5번.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갖다가 주인이 떼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선순위 모든 세대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주인은 따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갖다가 띄울 필요가 없다. 요걸 대신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중복됩니다. 여기는 이제 보증금도 나오고 막 그런 거고 이것은 이제 전입 날짜 이런 것들, 전입 세대주 이런 것들 나오는 거니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이 되면 이게 더 정확한 거니까 보증금까지 나오니까 이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굳이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다 이제 맞는데요. 자, 여기 2번에 보면 개업 공인인증사가 중개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개업 공인인증사한테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이게 중개행위를 하다가 그런 건데 관계없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틀렸죠? 이거 과실 책임입니다. 중개행위 책임은.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나머지는 맞는 거냐. 한 번씩 보시고. 자, 18번 하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에 들어가죠. 근데 이것은 효력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러니까 처벌받지만 계약은 유효될 수 있다. 이거고 2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투기조장행위라고 부르죠. 이러한 투기조장행위는 금지행위에 들어갑니다만 포상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금지행위 중에서 이제 그 거래질서 교란행위 있죠. 거래질서 교란행위 7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포상금이 걸려 있는 거고요. 금지행위 중에서 나머지 7가지는 포상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틀린 게 2번.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세 조작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교란행위에 들어가서 3학년 3반이기도 하거니와 포상금이 걸려있다.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초과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런 거니까 맞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교란행위에 들어가죠. 이렇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우리가 10억 밑으로는 전세에 내놓지 맙시다. 이렇게 담합하는 거라고 그랬죠. 교란행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3학년 3반이죠. 포상금도 걸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포 3세, 교포 3세, 교포 3세. 교란행위는 포상금 걸려있고 3학년 3반짜리다 이 뜻입니다. 교포 3세. 재미동포 교포 3세. 그죠? 19번. 중개보수에 관련된 거네요. 근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중개했을 때 그렇습니다. 80제곱미터고요. 일단은 이거 일대랑 이거 일대랑 두 개를 물어봤네요. 이렇게 되면 85 이하니까 이렇게 되면 0. 요게 뭐예요? 임대차 매매입니까? 매매죠. 0.59.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니까 0.9가 되고 이렇게 되네요. 두 가지네요. 이거 갖췄어. 근데 이거 면적 가지고 이제 차이 나죠. 그래서 2억 곱하기 요게 0.5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2억 곱하기 요거 0.9니까 요거 얘 케이스는 0.9니까 180 이렇게 되네. 1번이 답인가 싶었는데 거래 당사자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되죠. 1번 답을 고르면 안 되고 4번이 답이지. 틀릴 뻔했어요.
당사자로부터 이렇게 하면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20번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여력 나왔죠? 빵빵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립총회는 정창이니까 600명 이상인데 그 중에 서울 출신은 100명 이상. 광역시나 도 출신은 뭐예요? 20명 이상이죠.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지체 없이. 5일 이내 아닙니다. 지체 없이.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회 수는, 요게 운영위원 숫자 얘기합니다. 운영위원 숫자는 전체 위원수의 어떻게 해요?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되겠죠. 협회 출신이 3분의 1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 미만 이렇게 되죠. 이게 답이니까요. 자, 제일 앞에 게 100이 나와야 되고요. 요것 중에 봐. 그 다음에는 20명이 나와야 되니까 요것 중에 벌써 답이 나왔네. 지체 없이고 3분의 1 미만이고 뒤에는 뭐 여기까지만 해도 답을 고를 수 있네. 그죠? 보면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법령상 서명 날인 안 했는데 계약서에서 서명 날인을 할 건데 안 했다 이런 취지죠. 틀린 것은 등록관청은 3년이 경과했을 때 이게 날인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무정지 받을 일입니다. 업무정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갑에 대해서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지요. 3년 지났을 때는 못 때립니다. 영업정지. 근데 2번 갑이 폐업을 했을 때는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폐업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를 못 때립니다. 근데 여기는 13개월 후니까 1년 넘었죠. 폐업 전 업무정지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틀린 겁니다. 1년 넘었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폐업을 안 했을 때는 3년이나 지나야 되고요. 폐업을 했을 때는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영업정지 못 때립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3번은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2회 영업정지 받고 한 번 과태료 다시 여기서 끝이네요. 이렇게 3번입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이다 그러면 3번 누적된 거 아닙니까? 3번 누적됐을 때는 이때는 등록 취소해야 된다 아니고 위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분이 이걸 좋아하네요. 여기가 업무정지 받을 짓을 이번에 또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전과가 이렇게 3번 있는 거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요 업무정지 받을 짓 한 게 요거예요. 날인 안 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전과가 3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거니까. 근데 삼진아웃제죠. 요거 2번이니까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요것만 갖고 따지려고 그랬네요. 요게 없을 때는 이것만 갖고 했다고 이게 이제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4번 등록관청은 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 협회에 알려줘야 되겠다. 다음 달 10일까지죠? 맞고. 5번 업무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랬다 다시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다시 재등록 신청할 수는 없겠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이 이제 자격정지서에 해당하는 걸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소공 얘기겠죠. 소공. 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였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 안 했을 때. 누가요? 소공 얘기예요.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할 의무 있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격정지사유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된 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되는 것은 소공이면서 다른 부동산에 근무하는 거니까 이중 소속이죠. 자격정지사유가 됩니다. 적정하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거. 어떻습니까? 적정하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도 자격 정지 사유죠. 그래서 거짓 기재하거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적정하게 계약서안 썼다. 그 다음에 아니요. 지금 여기서 좀 고르는 게 뭐죠? 자격 정지사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해당하지 않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자, 요거 좀 주의해 두실 거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던 그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적정하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적정하게 요것은 뭐냐면 구별할게. 얘는 예를 든다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주소를 잘못 적었습니다. 주소. 소재지를 오기했다. 잘못 적었다고요. 요렇게 되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소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공이다 그러면 요거 계약서에 이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업무정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격 정지 사유가 안 되고 자격 정지 사유가 되는 건 뭐예요? 거짓 기재.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작성 이런 거예요. 더 심한 거죠. 요 정도 됐을 때가 뭐가 돼요? 자격 정지 사유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오기를 해서 잘못 적어서 요 정도 갖고는 자격 정지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법을 잘못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얘는 자격 정지 사유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얼본 보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인데 집행유예를 받았죠. 집행유예 받아도 중개사법에 걸려서 징역받고 이러면 뭐예요? 자격, 요건 취소 사유니까. 역시 정지 아니죠? 얘도 정지 아니에요. 얘만 자격정지예요. 그 다음에 미음번은 자격정지를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받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자격 뭐예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지가 아니고.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정지 사유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기역, 디귿, 리얼, 미음해서 답이 5번인데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디귿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입법의 오류, 입법의 잘못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이렇게 잘못 적었을 때는 적정하게 안 적었을 때는 정지는 아니고 심해서 거짓 기재, 다운계약서 썼을 정도가 되면 정지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예. 어렵습니다. 디귿번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23번 가시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풀기 힘듭니다. 이거. 안 풀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딱 보면 뭐냐면 해당 걸리는 거 있으면 싹 옆에 적어라 이 말이야. 만약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단체를 만들어 갖고 담합이죠. 특정 물건 중개해 주지 말자고 하는 거죠. 요것도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가죠. 포상금 걸려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교포 3세니까 3학년 3반이죠. 그러니까 예가 아니고 예고, 니은. 포상금 사유 맞고. 자격 취소는 이것 갖고는 자격 취소는 아닌 것 같고요. 자격 취소 사유에는 예가 없고. 그 다음에 상대 적도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개공 일정에. 금쟁이는 임등치죠. 임등치나 상등치나 똑같은 겁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요건 맞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걸리는 걸 다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정하게 자격증을 땄다. 부정취득이다 그러면 이런 건 없고요. 부정취득 요것도 아니고 요거 리얼번. 부정하게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되면 자격 취소 사유 리얼번은 되고요. 포상금하고 관련 없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 리얼번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이거 아닙니다. 부정취득이다 그랬을 때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 틀렸네.
그나마 2번에 나와서 이제 2번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 3번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증서고, 가만히 보니까 금지 증서죠. 요거 중개해주는 건 금지행에 들어가죠. 금지행이다 그랬을 때 얘는 증서와 관련됐기 때문에 3학년 3반이고요. 니은번. 포상금 관계없다고 그랬죠. 자격 취소 사유로 안 됩니다. 이것만 갖고는. 그 다음에 금쟁이니까 임등치, 상등치가 되는 거니까. 맞죠? 이중계약서 쓴 겁니다. 이중계약서 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포상금하고도 관련이 없고 자격 취소도 아니고 다만 이것은 이제 금지행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임등치, 상등치가 되니까 이것도 맞고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것은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는 기억니은 중에 기억입니다. 그리고 상호를 쓰게 했다 이렇게 되죠. 상호를 쓰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양도대여에 해당돼서 포상금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격 취소 사유냐 이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가 지금 리을번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호는 등록증을 의미하고요. 성명은 뭘 얘기해요? 성명을 쓰게 했다는 건 자격증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리을번이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빌려줬다는 것은 성명을 쓰게 했다. 자격증을 양도대여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명. 그런데 등록증 양도대여는 성명 상호를 사용하겠다. 특히 상호. 성명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성명 상호를 사용하겠다. 등록증 대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빠지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하여간 오류를 벗어난 겁니다. 이건 아니겠죠. 자, 어렵습니다. 상입니다. 근데 이걸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푼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내용을 하나씩 공부해 두시라고요. 자, 24번.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벌금을 골라라. 벌금 매기는 걸 골라라 이거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금 있죠. 보조원을 갖다가 법이 정한 수를 넘겨서 보조원을 뒀다. 이렇게 되면 1학년 일반이니까 벌금 있죠. 2개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했다. 2번 등록했죠. 이것도 벌금이 있죠. 고지음으로 위반했다 그러면 500과죠. 벌금 없죠. 그러니까 기용리은 디귿이 답이겠습니다. 이건 과태료입니다. 자, 25번 가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2편으로 넘어가네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네. 1번. 여기 보면 방문 제출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공이 방문 제출할 때 대행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요게 틀린 겁니다. 2번은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것이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것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신고사항에 들어가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전에, 등기 나기 전에 변경신고할 수 있다. 위탁관리인에 대한 요 내용은 신고사항이고 이것을 등기 나기 전에 이제 바꾼다 그랬을 때는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 3번 좀 생소하죠. 거래 가격을 적을 때 분양 가격과 선택 품목, 옵션 선택한 거 있죠.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가 있다.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게 원래 변경 신고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되고 다만 이런 것은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라든지 선택 품목 요거에 대해서 바뀐 게 있을 때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한 사람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을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외국인 등록을 갖다가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하도록 돼 있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죠. 그때 이제 신고할 때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등록사실증명서 이것을 함께 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외국 사람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5번.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법인 등기 현황과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기재해야 되겠다. 이것도 생소하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이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냅니다. 그런데 법인일 때는 특히 이제 더 나가서 주택이다 그랬을 때 법인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갖다가 기재한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내도록 돼 있다. 누굴 때 내는 거예요? 법인이 한해서만 내는 겁니다.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뭘 기재합니까? 이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별도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낼 때는 거기에 뭐가 적혀요? 등기 현황, 법인의 등기 현황, 그 다음에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를 여기다 적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매매했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할 때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법인일 때는 다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그 다음에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및 주택 이용 계획서, 입주 계획서, 정식 명칭 입주 계획서죠. 이렇게 그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일 때요? 법인이 주택을 매매했을 때게. 이렇게. 자, 26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뭐 별로 설명드릴 게 없고요. 여기 3번이 틀렸네. 이게 보니까 거래 대상의 종류가 토지나 건물일 때는 금액을 적어줄 때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토지 건물일 때는요, 제외. 토지 건물이 아니고 공급계약이나 지위, 즉 전매일 때는요, 부가세 포함. 단골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이 특히 주인공 지문입니다. 자, 27번 가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요.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틀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되겠다.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중에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들어가지요. 신고사항 중에 그 중개한 중개사의 정보도 들어가죠. 이제는 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들어가죠. 신고사항 중에 경기도 양평군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7천, 월세 30만 원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맞죠? 일단 경기도권에 있는 군은 군지역이지만 신고 대상 지역이 들어갑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나 경기도에 있는 군만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군지역은 거기가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6천 초과 30만 원 초과니까 얘는 초과 안 했습니다만 얘가 초과했죠. 6천만 원 초과. 이게 신고 대상이죠. 당연히 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 갱신할 때 보증금 차입의 증감 없이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고 실무에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의사항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래도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죠.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죠. 원칙은 뭐예요? 공동신고해야 되죠. 5번. 동그라미 4번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해당 중개사의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상명,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요 틀게 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기재가 돼야 되겠다. 신고는 누가 하는데요? 손님들이, 당사자가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신고사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28번이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 관련된 얘기 나왔죠. 허가 받을 땅이죠.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심사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 이내죠. 한번 연장할 수 있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겠다. 군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2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증여도 계약이죠. 그래서 토지에 소유권 취득하게 됐죠. 계약이니까 60일 내 취득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계약일로부터. 이것도 맞죠? 특별자치시장은, 여기는 세종시장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요 세종시는 좀 독특합니다. 바로 국장에게 신고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제출 이렇게 합니다. 시도지사 아니고 요거 틀렸네. 4번, 외국인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 취득허가, 외국인 특례상에 토지거래허가 받았을 때는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허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00만원, 계약이 원인일 때는 300과, 계약 외 원인일 때는 100과 이렇게 되죠. 자, 29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여기 나온 지문들이 틀린 것은 이제 1번이 틀렸습니다만은, 1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익혀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입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뭐요?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할 때 보면 심의, 지정공고, 그 다음에 통지, 마지막에 열람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요 심의가 있냐, 의견 청취가 있냐? 없다고요. 지정할 때는 없고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필요하죠. 두 개 잘 구별해 두시고. 1번이 틀린 거고, 2번. 지정한 때 여기서 여기나 여기가 지정권자죠.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등을 공고해야 되겠다. 지정 공고입니다. 기간 5년 할 건지 2년 할 건지 1년 할 건지 공고.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해제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해제 요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한 요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도지사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합니다.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상으로 돼 있어요. 이유 있다면요. 그죠? 있다 없다를 판단을 누가 해요? 시도지사니까요. 안 하고서는 이유 없다고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해제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절차를 밟습니다. 해제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역시 4단계입니다. 해제도, 심의, 그 다음에 해제 공고, 통지, 열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해제도 보면 4단계 절차를 거쳐서 해제가 된다. 근데 이유만 있다면 해제시켜야 된다고요. 4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등기 날 때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가 있다. 취득자금의 조달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등기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겠다. 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5일. 그 기간 안에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허가 처분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다 맞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0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죠? 자, 지정 공고 내용을 옳은 겁니다. 지정 공고요. 내용을 통지받은 시정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 보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지정 공고인데 그 전에 일단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를 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열람이죠. 열람인데 열람할 때 시정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열람하라고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틀린 게 없죠. 7일이고 7일 이상 공고, 열람 공고 생각하시면 15일간 열람시키는 거예요. 절차 4단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의, 지정 공고, 통지, 마지막 열람. 열람할 때 이렇게 열람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열람시키는 겁니다. 니은번은 지정 공고가 나면 5일 있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5일 후에 효력 발생. 언제부터요? 지정 공고가 있은 때부터. 자, 디귿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받았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답니다. 징수해야 된다.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매처분을 하는 거죠. 강제집행이. 일단 토지거래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것도 맞는데 요거 빼고 다 맞는 것들이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고 31번 보시겠습니다. 31번을 보면 뭐냐면 여기 31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안 받았다고 돼 있죠. 지금 계약을 했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과태료 감면돼서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허가 안 받고 계약하고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포상금 걸려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대로 안 썼을 때는 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허가를 지금 안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허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나 이걸 받지 않고 허가나 변경 허가를 안 받고 그러니까 허가하고 관련이 없죠. 위에도. 이건 허가 냈을 때 허가 받고도 허가 받은 대로 안 써먹었을 때 하는 거니까 허가 안 받았다고 돼 있죠. 관련이 없죠. 허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 취소가 있습니까요? 그래서 허가 취소하고도 상관없죠. 허가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답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3번이 아니고 4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32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위반행위 한 자가 만약에 신고 고발했다. 이게 지금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신고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도 이렇게 돼 있죠.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거냐면 포상금하고 관련이 있는데 과태료 지금 감경 면제가 나오잖아요. 자진 신고와 관련해서. 이건 과태료하고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반행위 관여자가 만약에 신고 고발했다. 그랬을 때는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이건 신고예요. 2번. 자진 신고한 날부터 1년 안에 자진 신고를 해서 2회 이상 해당 신고관청에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년 안에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는 사유가 일반적인데 이것처럼
지금 자기가 자수해갖고 2회 이상이 아니고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은 적이 있을 때는 감경 면제를 이제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2회 이상이 아니고 3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2번이. 변적이 없죠? 이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2회 이상이 아니고 3회 이상이다. 출제 가능성이 뭐 있는 겁니다. 일부라도.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한 뒤에 계약이 해제 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해제 등 신고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다든지 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했다. 되지 않았는데 깨지지 않았는데 가짜로 깨진 것처럼 신고했다. 이거 다 포상금 걸려 있다고요.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을 하는 법률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 뒤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되죠. 이건 자진 신고했을 때입니다. 거짓 신고도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돼요. 다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거래 안 했는데 거래한 양 거짓 신고한 거는 이건 심하잖아요. 거래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가짜로 날조 신고한 거니까. 아니면 자료 제출을 갖다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 그때도 자수해도 그때는 과태료 감경 면제가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 빼고 이거 거짓 신고는 감경 면제가 돼요. 5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 금액은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 떼어주죠. 그렇지만 1,0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을 때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갖다가 제출해야 되겠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 갖다 내야 됩니다. 못 갖다 내면 불허가 결정 납니다. 그 얘기죠? 결정기일까지 갖다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2번. 시군면회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 안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을 그럴 경우에 해줘서는 안 된다. 농업경영계획서가 제대로 짜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발급해 줘야 돼요. 농지증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군면장이 엉터리인데도 농업경영계획서가 엉터리인데도 발급해 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3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 지금 전용 허가 받은 사람이 2년 내 착공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분 의무가 생기죠. 언제까지요?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1년 안에. 그래서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처분 의무기간이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기간 내 처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이렇게 되죠. 그게 6개월이죠. 여유를 주는 게 6개월이죠. 4번. 시군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증 발급 신청을 딱 해오면 농지위원회로 딱 넘겨서 심의 거쳐야 되는 걸로.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이 투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동 투자하는 경우 여러 명이 막 10명이 막 이렇게 낙찰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농사 지으려고 10명이 같이 합심했다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이제 30km 넘게 외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취득하려고 했을 때도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 이렇게 되고 농지위원회 가면 그 마을 어르신들이 계시지. 그래서 외지인이 농지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안 해주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돼요. 5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지증 없으면 등기 안 나죠? 그 말이 이거. 오케이. 34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평범하고, 갑이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습니다. 주인이 아버님 모셨는데 그 토지를 을에게 넘겼습니다. 땅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팔 때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한 거지. 그러면 땅에 대한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 땅 주인은 분묘기득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분묘기득권을 옛날 땅 주인 갑이 취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옛날 땅 주인은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분묘기득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언제 성립하죠? 땅에 대한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날부터 분묘기득권이 생기죠, 갑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지료를 계산해서 줘야 되겠다. 지료 청구 받은 날이 아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었어요? 34번이고 35번. 여기를 보니까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을 줄이려고 갑병 간의 명시탁 약정에 따라서, 뭔지 아시겠죠? 갑하고 병하고 짠 거죠. 근데 이제 을 부동산을 이렇게 산 거예요. 둘이 이렇게 매매하고 등기를 이렇게 친 거지. 여기가 신탁자이면서 매수인이고 여기가 수탁자고 이렇게 되죠. 자, 병명의로 등기가 났습니다. 여기 등기 났어요, 지금.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래서 병명의 등기는 효력이 없죠. 이 약정도 무효, 이것도 무효입니다. 오케이. 이 약정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고, 그래서 소유권은 을한테 있는 거죠. 맞고,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을한테 있는 거죠. 요거 틀렸네. 갑은 매매계약에 기해서 을한테 등기 가져와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유효고 잔금을 다 치렀다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갑한테. 4번, 위법한 명시탁 약정을 한 명시탁자는, 이 사람 신탁자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탁자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5번, 위법한 명시탁 약정을 한 명시탁자는, 여기요, 이 사람은 5학년 2반 후 처벌받음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겠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봐서 30%까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것도 맞죠? 틀린 건 몇 번이요? 2번. 틀린 것은 그래서 36번. 자, 1번. 틀린 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넘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을 안 갖춰도, 이 말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땅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최우선 변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제끼고 배당을 타가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자를 제끼고. 그러려면 최소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1번이. 2번.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뒤에 임차인이 우선 매매권 행사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매수인한테 뭐예요? 넘겨줘야, 낙찰자한테 주택을 넘겨줘야 보증금을 배당해서 타올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죠?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임차권 등기 많이 일어나죠? 그 들어온 임차인, 등기된 뒤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은요, 인정되지 않겠죠. 그걸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도 인정받습니다. 임차권 등기된 뒤에 들어가도 어차피 임차권 등기한 사람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이 사람이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데 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외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선순위 권리자인 임차권 등기한 사람을 피해 줄까봐 그런 거죠. 피해 안 줍니다, 이건. 최소면적권은 피해를 주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감액이 있고 나서 1년 안에 또 5%를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감액하는 건 5%나 1년에 제한이 없죠. 오케이. 증액할 때는 제한이 있고. 이건 주택상가 똑같습니다. 그죠? 5번. 임차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에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맞죠? 잘 나오는 거죠. 5번도 조문이면서 옛날 판례이면서 지금 현재는 조문. 뚝뚝뚝 한데 2번, 야, 1번이 틀렸죠. 자, 37번. 서울시 소세 갑소의 X상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상가라는 걸 주목하시고 보증금이 5억에 월세 500이면 환산하면요 10억 규모입니다. 이 서울 지역에서 10억이다 그러면 초과 보증금이죠. 그럼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조문 중에서 일부만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만 초과 보증금 때문에 이 초과 보증금 때문에 일부 적용되는 건 뭐예요? 뭐 갱신 요구권이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인정되죠.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장이 되는 거죠. 3기 연체일 때 해지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이 돼요. 그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요.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막 돼 있지만 원래부터 확정일자는 이런 초과 보증의 경우에 확정일자 받아놔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죠. 옳은 걸 골라라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초과 보증금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을 안 정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초과 보증금이 아니면 이하 보증금일 때는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1년 되잖아요. 근데 이건 초과니까 이때는 1년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초과 보증금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과 보증금은 최단 기간 1년 보장 그것 적용이 없어요. 자, 니은 봐.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상가 임차인한테, 옛날 상가 임차인한테 이것은 적용이 되고 옳은 얘기고. 디귿번.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이딴 거 없어요. 초과 보증금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얼방, 임차인은 갑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갱신 요건은 초과 보증금에도 인정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37번 보시면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니 정답 2번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 몇 번이야? 8번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세 문제 남았습니다. 옳은 것은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을 때, 특히 이 경우 그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각 지분의 비율로 기소하게 된다. 지분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자가 없을 때 상속권자 없잖아. 그러면 이것은 국가께 됩니다. 국유가 돼요. 이거 포기가 되면 이것도 국유로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지분 비율로 기소한다. 이거 아니고 국유로 되는 거예요.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지만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없고 구분 소유자 전원 집회 결의로 결정해야 된다.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이 연체료는
여기 특별 승계인한테 승계되지 않죠. 그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료요. 그러니까 연체료는 못 물려요. 승계인한테. 승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입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번처럼. 그래서 지금 38번에 보면 얘는 지금 처분금지 요거 등기를 시켜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맞고. 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 있잖아요. 복도 같은 거.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복도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출근하기 힘들걸요. 그죠? 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복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5번도 틀렸죠? 자, 39번요. 옳은 걸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예. 기억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했을 때는, 항고 뭔지 아시죠? 보증금, 항고 보증금을 공탁해야 된다. 그게 매각대금의 10%다.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뭐예요? 공탁해야 되겠다. 뭐 하려면? 항고하려면. 뭐에 대해서?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공탁 이렇게 되지. 불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공탁할 필요 없어요. 불허가는. 그래서 아니 불자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했습니다. 불허가 난 경우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돈 걸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자, 니은번.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내 신청을 하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도명령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인도하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인도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채무자, 소유자, 무조건 인도명령 대상. 그 다음에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하라 이렇게 명을 내려준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디귿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을 때 매수인은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내가 허가 결정이 있게 됐다는 거, 이 허가 결정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 최고가죠? 응?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안 낸 거죠? 이 사람이 대금 납부 안 해가지고 야, 돈 안 냈으니까 차순위자한테 기회를 준 거죠? 이게 참. 그래서 허가 결정까지 났죠? 너 돈 내. 그래서. 그러면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떼이는 거예요. 몰수. 돈 안 냈으니까. 대금 납부 안 했으니까. 재매각, 좀 어렵습니다. 디귿번. 리얼번. 재매각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에 매각 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매각 절차는 언제 하게 되죠? 젠데. 대금 납부 안 했을 때 하는 거죠? 그럼 돈 안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죠. 다시. 그래서 종전 최저가로 다시 하죠. 돈을 그 최저가를 낮춰주진 않고 저감은 없고 그냥 종전의 가격으로 다시 들어가요. 다만 보증금만 어떻게 해요? 조건에 따라서는 10%가 아니고 20% 이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의 최저가로 다시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요? 재매각이니까. 돈 안 낸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맞다고 하셔야 되고 기출지문에도 나왔는데 조심할 것은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면 그때 보증금을 갖다 법원이 결정을 해서 10%가 아니고 20%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은 옛날 거하고 똑같이 하는데 다만 보증금을 이제 못 묻겠으니까 20%로 올려라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예외. 원칙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 맞는 게 돼서 5번이 정답.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예. 또 40문제인데 지문 하나하나를 외우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방법원장은 중개업을 휴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를 갖다가 때려야 된다. 휴업이다 그러면 업무정지. 그죠? 휴업이다 그러면 업무정지. 업무정지다 그러면 업무정지 이렇게 되고. 폐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등록 취소 이렇게 되고. 폐업이다 그러면 등록 취소고. 폐업이다 그러면 등록 취소고. 휴업이다 그러면 업무정지 때려야 되고. 업무정지다 그러면 업무정지고 여기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찬찬히 설명해야 된다. 맞죠?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대리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위임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게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한일로 한다. 대금 지급 완료한 날이 아니고 요게 틀린 거지. 잘 나오죠 이거.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에 대한 폐업신고에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아까 폐업이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 취소라고 그랬죠. 이때는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원래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지만 원래는 등록 잘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잘리면 근데 폐업한 것 때문에 등록이 잘렸을 때는 이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3년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년이 안 붙는다는 얘기가 그 말이죠.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사무소 안의 간판에다가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표시할 수 없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 거죠. 5번도 기출지문인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의 취지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 아닌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쓸 수 없다.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이런 뜻인데 뒤집어서 이제 출제한 거죠.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쓸 수 있다. 인정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자, 문제를 위한 문제다. 자,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 자, 여러분 문제 40문제밖에 안 되지만 여기 나온 지문들을 한 지문 한 지문 다 요게 이번 시험에 나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다 그걸 습득해 두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이걸 5번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의고사 문제를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